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과 경영의 파노라마. 이번 주는 이제 부흥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1940년대 이후 그리고 1970년대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흥의 시대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제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어떤 큰 어떤 위기 상황,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또 발전하고 기업들이 성과가 높아지는 이제 그러한 시기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부흥의 시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기업들이 또 발전해 나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품질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품질 관리 운동,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전에 없는 그런 풍요와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당시에 또 주요한 기업들 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주요한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이론적인 부분, 여기까지는 이제 경영의 하나의 실제를 다뤘다면,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는 전략 경영 또는 마케팅 개념, 또 우리 지난번에 잠깐 소개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인간관계론의 어떤 그 이론을 이어받은 그런 동기부여 이론과 행동주의 등 해서 인간관계론의 하나의 흐름이 이 시기에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전을 제가 언급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전쟁은 큰 위기 그리고 또 많은 희생이 따르는 그런 비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또 경영의 이론과 실천에서는 중요한 또 공헌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GDP,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 소득을 보면은 1941년과 1945년, 그러니까 전쟁 전과 전쟁 후를 비교해 본다면은 굉장히 국민 소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미국은 전에 없는 그런 번영과 풍요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 기간 중에 이제 미국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돈을 전쟁에 쏟아 부었는데요. 특히 이제 군수 산업에 수입해서 군수 산업이 이 시기에 발전을 하게 되고, 이 군수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첨단 무기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연관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 산업이 함께 발달하고 그런 어떤 중화학 공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군인들을 상대로 한 그런 어떤 소비재 산업도 또 함께 발달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할리 데이비슨, 우리 모터사이클을 만드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회사는 지금은 이제 그 소비자용 모터사이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만은, 전쟁 중에는 이렇게 미국과 연합국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의 군수 산업에 군수 산업에 이제 그 도움을 주었던 그런 회사였고요. IBM 같은 경우에, IBM은 우리가 컴퓨터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쟁 기간 중에는 이제 총을 생산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익의 1%를 전쟁 사망자와 미망인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이제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국가방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군대에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했고, 뭐 포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많은 공헌을 했던, 그러니까 군수 산업으로서 많은 그 기여를 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경영자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교육 기관인데, 이 전쟁 기간 중에는 이제 군인들과 군인 장교들, 그 군인 간부들을
교육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전략과 전술을 교육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험이 또 이후에 경영학의 어떤 전략 개념이 또 활용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전쟁은 현대적 경영과 제품의 거대한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첨단 어떤 무기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소비재 제품들을 통해서 결국 전쟁 이후에 우리 소비자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던 그런 제품들이 개발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많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제품이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전쟁 중에 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그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음료수를 공급함으로써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했고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콜라는 미국의 소비 생활의 상징을 이루는 그런 제품으로 또 그런 브랜드. 코카콜라는 뭐 세계적으로 가장 그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런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이제 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있는 이 군인들에게 콜라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지에 이동식 병공장을 세워서 거기 그 병에다가 그러니까 병째로 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병공장을 바틀링이라고 하죠. 그것을 그 전쟁터에 군대와 함께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코카콜라의 그 어떤 경영 전략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위글리, 이 껌이죠. 껌. 또 하인즈 스프. 그 다음에 네스카페에 있는 커피. 그리고 스팸. 오늘날에도 사랑받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재 제품들이 이 당시 전쟁과 함께 성공한 그런 브랜드, 성장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의 과정에서 우리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경영학의 숙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의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이 그 품질 관리하는 이런 어떤 숙제가 과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슈아르트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슈아르트의 품질 관리 방법은 결국 공정 설계를 사전적으로 공정 설계를 해가지고 불량률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표본 이론, 샘플링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산이 막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샘플들을 모아서 그것의 표본을 통해서 통계적 품질 관리법을 개발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군수산업체, 즉 품질 관리에 굉장히 역점을 두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던 이 군수산업체들은 이 슈아르트식의 품질 관리 방법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후일 이 슈아르트의 품질 관리 방법이 이 연합군과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지대한 공로를 세운 그러한 어떤 공헌을 인정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즉 이 어떤 경영학적 그 이론 이런 것이 실제로 이 전쟁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품질 관리 방법, 이 슈아르트의 품질 관리 방법은 전쟁 중에도 굉장히 큰 공헌을 했지만은 이제 일본이 이제 전후 복구, 일본은 이제 패전국이잖아요. 그래서 패전국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키는데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슈아르트의 품질 관리 개념은 일본 경제를 재건시키는 어떤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특히 이 소니 라디오 결국 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후에 갖추게 되는 이 소니가 이 슈아르트의 품질 관리 적국에서 이제 활용했던 이런 방법을 전후 재건 과정에서 도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도움을 받았고 특히 이제 그 일본에서는 하나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데밍이
에드워드 데밍이죠. 이 데밍이 일본의 그 기업들의 그 품질 관리 기법을 전수를 하고 일본의 기업들이 이제 그 데밍의 이론을 따라서 굉장히 그 어떤 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인데요. 그 특히 이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일본이 이러한 어떤 품질 관리의 기법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제품의 혁신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이제 일본이 패전국이고 굉장히 전쟁의 피해가 컸습니다만은 전후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기술 혁신 경쟁의 그 상대자가 될 정도로 일본의 어떤 기업들의 부흥이 눈부셨던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그 AT&T에서 이제 벨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1947년에 트랜지스터를 발명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타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소니가 1953년도 모리타 아키오 회장이 이제 이런 그 트랜지스터 기술의 도입 계약을 맺고요. 결국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이제 1955년에 소니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55년 이 벨 연구소에 있었던 쇼클리라는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또 고든 무어라는 우리 굉장히 이제 고든 무어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일 텐데 인텔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텔은 오늘날 컴퓨터에 들어가는 어떤 그 메인 칩이죠. 그 칩을 개발해서 아직까지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일본과 미국이 서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이루게 되는데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발달된 미국의 그 어떤 원천 기술들을 가져와서 그런 것을 제품화시키는 이러한 어떤 능력에 있어서는 탁월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는 이 전자제품에 있어서는 일본이 오히려 미국을 능가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개발한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 복사기, 카메라, 캠코더, TV 이런 어떤 전자제품들에 있어서 일본 기업들의 약진이 굉장히 눈부셨던 기간이라고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인텔이 일본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 1970년대는 일본의 그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40%를 차지하게 돼가지고 그 인텔이 철수를 해서 인텔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그럴 정도로 일본 기업들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50년대 즉 전쟁이 이제 1945년도에 막을 내리는데 이후에 그 1950년대는 풍요와 안정의 10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는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화 이런 것들의 보급이 확산되고 그리고 다우지수 우리 그 주식시장이죠. 다우지수의 그 상승폭도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는 굉장히 안정된 그러한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인데 이때 이제 직장인들 우리 기업인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 건데 직장에 충실하고 또 자식 그 가정을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런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던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기업과 노동자들이 어떤 심리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실제로 문서화된 계약이 아니고 한번 고용을 하면 그 근로자의 그 생계와 평생의 어떤 인생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어떤 부지불식간에 맺는 그런 어떤 심리적 계약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 조직에 직장에 충실한 그 조직엔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를 통해서 조직은 또 평생 충성하는 그런 어떤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기업의 경영자는 역시 이러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이 전문 경영인을 의미하는 거죠. 부와 권력, 명성을 또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이고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속적인 기관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이 뭐 망한다든지 이런 일이 별로 없고요. 계속 어떤 기업들은 성장하고 그 규모를 확장하고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버는 뭐 그러한 어떤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는 경영학 이론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전후에 전쟁 시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 이론화시키는 그런 경영학의 이론이 또 백가쟁명처럼 많이 이렇게 부흥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시기에 등장했던 그런 그 산업 비즈니스를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한다면 패스트푸드 체인이 이제 이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맥도날드는 1955년 쉐이크 기계 외판원이었던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를 지나가게 이제 쉐이크 기계를 팔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그 햄버거를 제조하는 그 어떤 절차라든지 또 그 조리법이 이제 표준화되어 있고 또 이런 드라이브스루 즉 당시에 그 이제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동차 보급이 이제 대중화됐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즉석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업 모델 이걸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맥도날드 형제에게 로열티를 주는 대신에 내가 이것을 체인 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 체인 사업을 이제 체인 사업으로 발전시켰던.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사실 그 매장 하나였지만 그것을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큰 그런 그 체인으로 발전시킨 것은 레이 크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창업주는 맥도날드가 아니다. 이제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면 맥도날드를 만든 것은 맥도날드 형제지만은 이것을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로 발전시켰던 것은 레이 크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맥도날드 형제의 그 권리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패스트푸드를 본격적으로 이 체인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핵심은 재료 및 조리 공정을 표준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경영자를 상대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식당 운영의 표준화와 자동화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맥도날드 대학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맥도날드의 어떤 그 체인점이라든지 또는 그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매장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품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모델을 이제 만들어 내고 또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이제 크록이 사망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금 체인점 수가 7,500개에 이를 정도로 맥도날드는 지금 이제 글로벌한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또 그 번영하던 이런 시기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인기를 끌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그 회사가 이제 디즈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즈니는 사실은 이제 1923년도에 설립이 됐고 이 디즈니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인 이제 미키 마우스가 1927년에 개발이 됐는데 이제 전후에 이 디즈니가 본격적으로 디즈니 그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는데 메리 포핀스라는 극영화를 최초로 만들었고 1955년에는 LA에다가 우리 유명한 그 디즈니랜드를 건립했고요. 1971년에는 제2 디즈니랜드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 월드를 또 올랜도에다가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캐릭터 사업과 또 테마파크 이 사업을 같이 결합한 그런 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는 이런 그 ABC라든지 픽사라든지 이런 그 미디어 기업들을 인수함으로써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했고요. 이제 최근에 팍스 뉴스 아시죠? 이 팍스를 또 인수함으로써 계속해서 이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그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IBM인데요. IBM은 역시 이제 포드가 지난 시간에 이 인류의 삶을 굉장히 크게 변화시킨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IBM도 뭐 그에 못지 않죠. 왜냐하면 IBM은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PC를 대중화시켰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IBM 역시 인류의 그 역사를 바꾼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1911년에 CTR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 IBM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14년에 토마스 왓슨 시니어가 최고 경영자로 취임을 해서 이름을 IBM으로 바꿨는데 이 IBM은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그 기계들, IBM이 이제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스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계들, 뭐 저울이라든지 절단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그 펀치카드 시스템, 이게 이제 컴퓨터 천공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컴퓨터의 하나의 모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펀치카드 시스템, 그리고 도표 작성 기계, 여기에 사업을 집중하면서 이제 컴퓨터 쪽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5년 사회보장법, 그리고 1937년에 이제 임금 노동시간 규약,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FLSA가 제정이 되면서 이 노동 시간을 이제 시간에 초과하게 되면 뭐 초과 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그 시간 관리가 굉장히 그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록을 할 수 있는 기계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IBM이 이제 그런 어떤 제도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6년에 70년까지 재직했던 토마스 왓슨 주니어 아들이죠. 그 토마스 왓슨 주니어가 이제 왓슨 주니어가 최고 경영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사 기업이라는 게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 또 기업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회사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소프트한 측면, 기업의 소프트한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러한 경영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IBM 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나온 것처럼 흰색 와이셔츠 그리고 뭐 넥타이, 정장 이런 어떤 직장인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었던 그런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IBM과 관련해서는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까 IBM이 그 컴퓨터를 보급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인류에 큰 공헌을 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했는데 컴퓨터는 이제 그 허만 홀러리스가 펀치카드 시스템, 좀 전에 제가 이 컴퓨터의 모태가 되는 그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IBM으로 합병이 되면서 이제 IBM에서 이 펀치카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해서 납품을 하게 되고요. 1944년도 하버드대에 이제 에이킨 교수가 에게 IBM이 이제 펀딩을 줘가지고 전기 기계식 계산기 마크 1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컴퓨터가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의 에커트와 모클리라는 사람이 대학에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이제 ENIAC이라는 것을 개발했고, 이거는 진공관을 이용한 그런 컴퓨터인데, 이 기계식, 이 마크 1은 기계식 컴퓨터라 했잖아요. 이 기계식 컴퓨터보다 약 1,000배 빠른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ENIAC을 개발을 했습니다. 1952년에 오면은 IBM 701이라는 모델이 나오는데 이것이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64년 IBM 시스템 360이라는 것이 이제 OS를 탑재한, OS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그런
IC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975년에 MITS의 이제 에드 로버츠가 최초의 PC인 알테어 8800, 이 최초의 PC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모태로 해서 이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을 하고, 이 빌 게이츠의 당시 도스라고 하는 운영 체계가 IBM 컴퓨터에 탑재가 되면서 이 PC는 대중적인 확산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통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시기에도 유통업의 이제 몇 가지 그 발전 단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유통의 혁명이라고 하면은 이 샘 월튼의 월마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월마트는 1962년에 그 아칸소에다가 이 잡화점을 열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아칸소의 점포를 24개 계속해서 늘리면서 점점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 월마트는 1970년에 이제 월마트 스토어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1984년에 창고형 할인 매장 샘스 클럽, 샘 월튼의 아마 이름을 따온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샘스 클럽을 오픈하면서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해 왔습니다. 이 월마트가 유통업의 그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유통업의 문법을 또 완전히 바꾼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이 월마트의 구호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그래서 저렴한 가격을 추구했고, 이 저렴한 가격을이라는 그런 어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값이 저렴한 도시 외곽이나 중소도시의 점포를 개설한다. 이거는 기존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메이시스나 마샬 필드와 같은 그러한 백화점들이 어디 있었다 그랬죠? 도시에,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 월마트는 땅값이 저렴한 도시 외곽이나 중소도시의 점포 개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땅값 그 구입비 또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장을 보러 굳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지 않고 좀 외곽에 가더라도 자동차를 몰고 가서 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사회 변동의 흐름을 이 샘 월튼이 간파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미국 전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재고와 물류 관리를 이뤘고요. 그래서 적정 재고를 항시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월마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너무 이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그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든가, 특히 제3세계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불친절한 서비스, 왜냐하면은 거기 월마트에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고객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19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이 월마트 스스로 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기존의 이미지를 불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18년 현재 28개 나라 그래서 11,718개의 점포를 운영할 정도로 이 월마트는 세계 최고의 그런 다국적 기업을 건설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 여러 가지 지금 대표적인 몇 가지 비즈니스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시기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경영 이론들을 중심으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